정책지식센터 1090회 정책지식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월 말에 정년하고 이제는 명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포럼에 나오신 분들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정 교수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여기에 재직 중이시고요.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맥스웰 스쿨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제 왼쪽에 오늘 이제 첫 번째 토론자이신데 또 우리 김 교수님을 저희가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김주환 교수님은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이시고요. 독일 뮌헨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으셨고 우리 세종시 위헌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도 이전 위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깊으신 분이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 오른쪽에 홍준영 교수님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님 피츠버그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으시고 사실 여러분들 특히 지방자치 지방분권 공부하시면서 우리 홍 교수님을 피해갈 수가 없을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광훈 교수님께 20분 정도 드리고 각 토론자에게 10분 정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플로어에서 또 의견들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광훈 교수님께서 세종시의 미래와 비전, 행정수도 완성과 글로벌 미래 전략 지식도시 이 포럼을 하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제가 와서 보니까 이 포럼에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맞죠? 우리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여기 와 계세요. 이분들이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 같아서 오늘은 정말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포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 선거 대선 과정에서 수도 이전의 문제가 나왔고 2003년에 신행정 수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위헌이 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당초 그리던 세종시의 모습과 다른 정말로 좀 어중간한 모습으로 지금 세종시가 그렇게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이런 모습을 완전히 좀 탈바꿈하고 정말로 세종시에서 제2의 수도, 어떤 새로운 수도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어떤 전략 지식도시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연구 의뢰를 이제 행정대학원에 했고 정광훈 교수님께서 지금 PM을 맡고 계시면서 연구 중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한번 발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행정대학원 정광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조금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1970년대 중반 정도, 지금 임시 행정 수도 이전 백지 계획이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도 여러분 찾으면 굉장히 많이 그 자료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그때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부분의 그 초안을 다 완성을 해놓은 상태고 그 당시에 이제 추진을 해서 1990년대 중반 정도 약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시간을 갖고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드래프트를 써놓은 상태에서 이제 1979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서거하셔가지고 그 계획이 이제 물거품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행정수도 이전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수도권 인구 분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도권에 이렇게 인구가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까 위에 이제 휴전선하고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고 평양은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안보 위협도 있고. 그다음 이제 수도권 집중했다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비용에 대해서 그때 박정희 정부 시대에도 벌써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다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획기적으로 어떤 그런 정책 결단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장기구 근처에 보면은 나중에 저희 아마 제 발표 자료에 나오는데
최근에 그 임시 행정 수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약 한 391명 정도의 그 도시계획 분야, 그다음 각 그 도시 자체가 이제 종합 행정, 종합 과학 기술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이제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초안을 다 만들어놨고, 이미 지금 뭐 저희가 오히려 준비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자세하게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무산이 되어 있다가 이제 2002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세종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50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에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이제 위헌 판결이 나면서 지금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는 이제 이름으로 해서 약간 이제 변형된 상태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지금 약 47개 정도의 중앙 부처 공공기관 정도 내려와 있고요. 뭐 국책기관 그밖에 여러 이제 대부분의 그 중앙부처 행정 관련 그 소속 기관들이 세종시에 거의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의 실질적인 뭐 행정 수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기본 골격은 이제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시에 대해서 이제 한 앞으로의 그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이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한 100년 정도의 이제 통일 이후까지 좀 내다보면서 이 조금 세종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뭐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수도 위헌 판결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학계에서도 이 세종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 논쟁이 많았고, 그다음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 행정 수도 건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일부 이제 언급이 될 텐데요. 조금 그래도 논의의 초점은 좀 세종시의 그 미래 비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여러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조금 발표 시간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는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잠깐 여러분 참고하시고 핵심 내용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뭐 수도권 집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이제 이 집중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경제 이론도 그렇고요, 도시 쪽에서 이제 학계에 나온 이론들은 아무리 그 집적의 이익이 있고 이제 수학 최정의 법칙이 작동하죠. 우리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이 밀집돼서 움직이는 게 경제적으로 대단히 효율적이고 전체의 그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정동적인 이론이고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일정 부분 조금 이제 그 어떤 분기점, 티핑 포인트를 좀 넘어가면서 약간 이제 오버로드, 가부화가 이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수도권 그 가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에 한국은행 이제 보고서에서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당장 두 가지의 그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수도권의 뭐 집값 문제라든지 뭐 교통, 물류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초과 비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그 저출산 어떤 초래 문제, 이것도 지금 직접적으로 수도권의 그 과도한 청년들의 그 집중으로 인해서 지금 그 한국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저출산 지금 심각하죠. 벌써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 이제 수도권 집중이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각 그 비수도권에 있는 20대, 30대 가입 연령인 그 여성들, 남성들이 이제 전부 서울로 지금 올라오니까 서울 자체는 이제 이게 출산하기가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지방에 이제 있었다면은 조금 출산율이 올라갔을 텐데, 약간 이제 서울에 오면서 이제 환경이 너무 경쟁이 심해지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지방에서 괜찮은 제2의 제3의 도시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거주했다라면 출산율이 지금만큼 떨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런 식의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또 이제 인적 자본의 그 투자의 비효율성이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어떤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2 수도권을 이제 건설하는 것이 지금 그 수도권의 경쟁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지금 가부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제2 수도권으로 가져와서 그 부분을 이제 세종시 미래와 그 전략과 연결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하면은 국가 전체의 그 경쟁력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일단 그런 취지로 저희 연구진은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종시에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다루지 못하는 문제점,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종시, 그다음에 그 세종시 인근에 있는 대전, 오송 뭐 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제2의 어떤 그 수도권에 조금 버금가는 수도권을 보완하는 그 핵심 생태계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만들어서 수도권 이제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도 이제 국가 전체 그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국가 인적 자본의 효율성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지역 격차에 있다는 여러 가지 그 저출산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방 소멸을 조금 뭐 완화하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하고 있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세종시의 그 미래 비전을 조금 개발하는 것이 본 과제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지금 수도권의 그 집적의 이익, 수학 최정의 법칙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상당히 좋고, 그 수도권을 전 세계의 굉장히 어떤 경쟁력 있는 이 메트로폴리탄을 만드는데 기여는 한 건 맞습니다. 지금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더 경쟁력이 높은 어떤 그런 이제 권역으로 만들 필요도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잘 보완하고 조금 지금 수도권에 있는 문제점, 그다음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그런 성장의 어떤 동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조금 제2의 수도 중부, 우리가 대전, 충청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오송, 세종 이쪽 권역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수도권 중심의 그런 그 로컬,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퀴브리움 그걸 맞거든요. 다 모여 있잖아요. 문화, 예술 다 모여 있으니까 가는 게 그 정상적으로 맞는데, 그 어떤 그 이퀴브리움이 이제 조금 국가 전체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약간 이제 중부 권역, 동남권도 조금 개발하는 식으로 가야 전체 어떤 이퀴브리움 효과가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이제 취지입니다. 그 조금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문화, 의료, 뭐 임금도 그렇고요. 고용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도권이 비수도권과의 그 격차, 그러니까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중이 굉장히 이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청년층의 이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이제 저출산까지 이제 초래하는 이제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한 2, 3년 전부터 벌써 이제 수도권 인구가 이제 벌써 이제 비수도권 인구를 이제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 OECD하고 이제 비교해서 한국은행 그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2위권, 3위권, 이 4위권 이 도시가 수도권과 대비해가지고 특히 서울과 비교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격차가 이제 많이 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아까 우리가 집적의 이익이라든지 뭐 수학 최정의 법칙의 어떤 그런 그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2, 제3의 어떤 그런 그 수도권에 대응될 만한 그런 이제 권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결국 이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학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도시계획 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수도권 중심의 로컬 어떤 그런 그 이퀴브리움의 어떤 그런 모델, 그러니까 수학 최적의 모델이라서 약간 미시적으로는 맞는데 시스템 전체 홀리스틱 이걸 전체를 보면은 약간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두 가지 관점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아마 좀 더 엄밀한 뭐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출산 문제만 보면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중력은요. 그밖에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과 어떤 생산성 뭐 이런 거를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수도권 비수도권의 어떤 그런 격차, 그다음에 약간 비수도권의 격차를 조금 완화시켰을 때 어떤 비교해가지고 약간 어떤 그 차이가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뭐 전체적인 분위기나 의견은 조금 수도권이 너무 이제 조금 우리가 그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지금 우려가 있고, 그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저출산 문제하고 수도권에서 이제 있는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집값이라든지 비즈니스 비용의 어떤 그런 문제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제2의 수도권 건설을, 그러니까 뭐 수도를 옮기는 게 아니라 제1 수도로 해서 서울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약간 대응될 만한 제2 수도권 건설을 통해서 조금 수도권의 어떤 그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책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지금 논의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결국 이런 게 우리가 우려 사항이 나오는 거는 지금 최근에 저희가 한 2017년부터 약간 3만 한 5천 불, 3만 불하고 3만 5천 불 사이 계속 또 한 7, 8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피크 코리아라는 이제 용어로 이미 작년부터 이제 엄청 논의가 되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 대한민국도 지금 제조업 주요 그죠? 조선, 철강, 반도체 뭐 지금 각 분야별로 뭐 무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핵심적인 세계 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라는 그 논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당 부분이 이제 3만 5천 불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기다 헤매다 주저앉는 건지 지금 이제 여러 관점이 조금 이제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은 이제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냐.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행정 수도 이전과 수도권에 어떤 대응될 만한 일종의 어떤 그 중부권의 세종시 중심의 새로운 그 핵심 생태계 어떤 육성 이 부분이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또 고려되고 있고 당연히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국가 경쟁 차원에서 또 고려해야 될 다른 또 정책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 아까 좀 전에 이제 보여준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피크 코리아라는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뭐 IMD 경쟁 기술주 찾아보니까 뭐 이게 경쟁력 순위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제 27, 23위까지 올라갔다가 또 28, 26이 계속 이제 그렇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정부 효율성하고 비즈니스 효율성 이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지금 보면은 인프라 수준은 상당히 좀 괜찮은데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세종시에 이제 우리 중앙행정부처가 좀 내려가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정부 효율성 문제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이 아마 떨어지는 걸로 조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세종시의 그 미래 비전을 설계할 때도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미래를 이제 실험하고 혁신하고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세종시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 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정부의 효율성,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종시가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이주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상당 부분 살고 계신데 거의 지금 10년이 약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국회 분원도 이제 지금 오기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도 제2의 집무실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우리가 서울 시내에 몇 개 일부 부처를 빼고는 다 왔기 때문에 준 행정 수도에 가까운 일종의 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문제는 약간 10년이 약간 이제 지났지만 인구도 한 39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 자족 기능, 특히 이제 그 세종시가 정부 부처하고 공공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어떤 그런 그 자족 기능을 지금 발휘할 수 있는 그 핵심 생태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제 이런 이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이 행정 수도의 어떤 그 면모를 살리고 도시의 자족 기능도 충분히 이제 보강해서 조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미래를 열어가는데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제도적 뒷받침, 국가 투자 전략 같은 게 필요하다. 이게 조금 문제의식으로 세종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 그동안에 이제 그 제도 쭉 세종시 변천 과정이고요. 지금 이 그림도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자족 기능 핵심 생태계의 어떤 그런 그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기능이 지금 빠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우리 도시계획부서 아마 LH나 우리 행복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보면은 크게 이제 3단계로 좀 나눠져 있고 저희가 지금 3단계 이제 들어선 상태인데 지금 이제 여전히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도시 자족 기능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핵심 생태를 뒷받침하는 그런 그 교육, 그 다음에 뭐 벤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능이 상당 부분 조금 이제 약하다.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계속적인 어떤 그 우려와 정책 제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인구는 지금 저희가 50만 목표로 했는데요. 옛날 그 박정희 정부 때 그 백치 계획에서도 인구 50만 목표로 했더라고요. 50만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거의 한 40만 가까이 됐는데 한 10만, 20만 정도 인구를 더 아마 이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이미 행정 수도는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비즈니스 쪽에서 아마 핵심 생태계청에서 조금 그 부분에서 인구가 10만, 20만 정도의 어떤 그 인력이 더 흡입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장점과 한계가 있는데 장점은 이제 우리 중앙부처의 중추 기능이 다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지식 산업, 뭐 마이스 산업, 뭐 이런 거 탈 수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미래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대전, 오송, 세종 권역의 어떤 그런 일종의 세종 밸리를 조금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여전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장점은 이제 행정 수도로서의 어떤 면모는 거의 다 갖췄는데 조금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 제2의 어떤 그 수도권에 있는 주목할 만한 핵심 생태계의 어떤 그런 육성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의 큰 전체 흐름입니다. 그 지금 이제 현황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중앙 행정부처 거의 다 내려왔고요. 지금 국회도 이제 11개 상임위 플러스 아마 예결위까지 해서 12개 상임위가 이제 2020 모르겠어 한 8년 2030년부터는 작동이 될 것 같는데 아마 세종시에서 아마 국회 상임위가 개최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 그러니까 국회에 올라오는 그런 그 비효율성이 많이 이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물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세종시의 한계는 제가 지금까지 조금 이제 핵심 생태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시의 한계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갖고는 있지만은 그 출산율 트렌드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1인당 GRDP부터 해가지고 재정 자립도 자주도 출산율 인구 증가율 쭉 나오는데 다 지표는 괜찮습니다. 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1인당 GRDP 부분이 이제 보면은 이게 초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초기에는 주로 이제 아마 행정부처 중심으로 내려와서 아마 그분들의 어떤 그 인컴 소득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괜찮았는데 뒤에 이제 가족이라든지 약간 또 아마 대전 충청 쪽에서 인구 유입되면서 약간 전체 분모가 커지면서 1인당 GRDP는 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떤 그 첨단 산업 중심으로 핵심 생태계 보완이 되어야 1인당 GRDP가 아마 한 지금 최고로 올라간데 6,200만 원이니까 6,200 저게 얼마인지 모르겠네. 6,200만 원 정도. 예, 그게 이제 전국 평균이 한 2배 더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선도할 수 있을 것 같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세종시 미래의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사업체 수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당연히 수도권 서울 경기에 비해서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나고 이 빨간 부분이 이제 세종 특별자치시인데 절대 규모면에서 이제 비교할 수 없고요. 이 1인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혹은 인구당 우리가 그걸 봐도 지금 보면은 수도권에 비해서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걸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인구 10만 명당 우리가 이제 특허라든지 여기 이제 그 상표 이게 약간 저희가 핵심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가져오기가 애매해서 일단 2개 지표를 찾아봤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에 비해서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종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대전, 오송 연결해가지고 하여튼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세종시 자체로 보면은 이제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대학은 거의 80%가 서울에 있고요. 근데 대전권역도 괜찮아요. 보면 그 주위에 이제 조치원부터 해가지고 그 오송, 대전, 충청권역으로 치면은 상당히 대학교가 적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세종시만 보면은 상당히 이제 낮은 걸로 나타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의료 부분도 지금 그렇고 아까 문화예술 부분도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각하고 세종시의 어떤 그 인프라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제 낮다는 거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파트가 약 한 5분 정도 제가 시간을 좀 더 갖고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분 안에 발표를 좀 못했는데요. 행정 수도의 그 완성의 관점에서 조금 그 논거가 뭔지, 그 다음 세종시 비전이 이제 뭔지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세종시의 그 출발 배경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그 70년대 중반에 그 백지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이제 수도권 인구 분산과 균형 발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그 집중된 그런 그 안보 위험을 조금 이제 분산시키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하나
쟁점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이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이제 정치적, 국민적 어떤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 행정수도 완성을 해서 그런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행정수도 관련된 과거의 백지 계획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이 백지 계획의 배경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 플러스 알파로 된 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국가 경쟁력을 조금 높이는 차원에서 행정 수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그 취지가 조금 이제 보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특이한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도 이전 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임시 행정 수도 임시라는 게 들어가 있고 통일이 되었을 때 다시 수도는 서울로 복귀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논의가 명확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제 저희도 통일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다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행정 수도에 대한 이전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시간이 한 100년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 국가적으로 큰 어떤 그런 그 정치적 변화에 따른 그 정치적 결단의 산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수도 이전을 통해서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하는 뭐 그런 사례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호주 사례가 그나마 조금 지금 그 캔버라 도시가 나름대로 이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어떤 수도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입지를 잘 구축해 가고 있다. 단지 문제는 시간이 한 100년 정도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저희 행정수도 완성의 논리와 지금 근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지금 그 수도권 중심의 로컬 이퀴브리엄의 효과가 지금은 작동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수도권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중부권의 핵심 생태계 육성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 핵심 도시 이제 거점 도시가 세종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안보 위협이 여전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 위협을 이제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서울이 공격받으면 또 다른 도시에서 우리가 국가 기능이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기능 위험 분산이 있고 또 이제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세종시를 미래의 어떤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 실험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지금 미래 세종시의 어떤 그런 그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비전 전략의 기본 요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제2 수도로서 세종시의 어떤 그런 근거가 뭐냐 해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비전 1, 2, 3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 비전 3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런 제2수도 혹은 뭐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의 미래 비전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3가지 비전을 만들어서 이 비전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 보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정책들을 지금 제언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균형 발전 자치분권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 비전이 이제 규제 혁파, 각종 미래를 혁신 실험하는 모델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미래 전략 산업, 미래 전략 인재를 양성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세종시 미래와 비전이 설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끝으로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자세한 그 비전과 구체적인 그 실현 전략은 이제 슬라이드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그림 하나로 지금 저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 자체가 블랙홀로 로컬 이퀴브리엄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고, 그 수도권 이제 재편성을 통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부권의 어떤 그런 그 제2 수도권을 이제 구축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한민국 미래의 어떤 그런 그 국토 계획, 어떤 핵심 생태계는 수도권, 그 다음에 중부권, 동남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개편이 될 걸로 도시학자들도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세종시는 제가 오늘 이제 글로벌, 그 다음 세종시의 글로벌의 의미, 세종시가 갖고 있는 미래의 의미, 세종시가 갖고 있는 지식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그 세종시가 어떤 갈라파고스 섬이 아니라
어떤 고립된 갈라파고스 섬이 아니라 글로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수준에서 세종시 행정 중추 기능을 글로벌 탑 수준으로 더 이제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개방형 혁신 그런 관점에서 세종시가 미래의 어떤 그 지식 도시로 좀 발전할 수 있는 혁신센터의 구축, 그 관련해서 이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모든 그 미래의 어떤 그런 정책, 미래에 하고 싶은 어젠다를 실험하고, 그죠? 이걸 이제 집행하는 일종의 그 선도 도시로서 좀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제 희망입니다. 조금 제가 논의가 많이 좀 서두르고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져 있는데요.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아마 조금 토론이라든지 또 질문을 듣고 계속 이 오늘 발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한테 제가 아까 5분이 지났다는 게 아니고 5분 한 8분이 이렇게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난 줄 알고 이렇게 빨리 끝내셨는데 딱 시간을 맞추셨어요. 이따 다시 돌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토론자는 우리 김주환 교수님 모시고 우리 당시에 뭐 수도 이전 여기 위헌과 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주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토론을 맡기는 했지만 발표 자료를 보니까 그 세종시의 미래와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그 미래 전략인데 법학자인 제가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법적인 문제가 좀 이제 제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법학적인 관점에서 그 점에 관해서만 몇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세종시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종시의 미래가 제1수도, 다시 말해서 이제 완전한 수도를 말하죠. 완전한 수도 이전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수도로서의 세종시를 꿈꾸는 것인지 아니면은 서울을 제1수도로 삼고 세종시를 제2수도로 삼겠다는 것인지 이 점은 좀 분명히 우리가 좀 그 정체성을 좀 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린다면은 만약에 제1수도 그러니까 완전한 수도를 꿈꾼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 추진 방식에서 개헌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상당한 난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제2수도를 꿈꾼다. 이거는 지금 이제 독일의 본이라는 도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제가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2수도와 관련된 이 문제는 좀 이따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만약에 이제 완전한 수도 이전을 꿈꾼다라고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헌을 이제 통해서 하는 게 개헌을 통해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연 개헌이 가능한가, 수도 이전 개헌이 가능한가, 바로 이게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되겠죠. 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통상적으로 개헌하는 것처럼 수도 이전 내용이 개헌안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뭐 구조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밖에 다른 뭐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개헌안이라든가 이런 많은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 안에 수도 이전에 관한 내용이 조항이 이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수도 이전만을 개헌안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 개헌 방식인데 이 개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거를 확실히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주민이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수도 이전이 일어날 때 이 수도권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인지 그거는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안에 수도 이전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수도 이전 반대 의견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우리가 도입하겠다 이런 개헌안이 들어가 있어도 그 개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다른 개혁까지도 우리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되니까 별도로 수도 이전만을 내용으로 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 과연 이게 개헌안으로 이게 성립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그 개헌 방식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의 반대에 부닥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제는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개헌이 무사히 통과되리라라고 이렇게 낙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도 이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할 때에도 국민 투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민 투표만을 가지고 수도 이전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식은 법률에 의한 수도 이전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 의한 수도 이전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도 이전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했었고 그로 인해서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위헌 결정의 내용이 여러분이 이제 모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것이고 이 관습헌법이 아직 폐지되거나 아니면은 헌법 개정에 의해서 개정되지 않은 이상 이 관습헌법은 지금까지도 계속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습헌법을 폐지하려면 현재로서는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신속하게 추진되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 사이 20년이 흐르면서 수도권은 더욱더 비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 할 때 이게 과연 쉬울 것인지 이건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희망적인 건 이에 반해서 또 하나 희망적인 것은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관습헌법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이 나왔을 때에는 관습헌법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 사이 20년 동안 그 많은 연구가 있었고 지금 유력한 거의 헌법학자들이 거의 문제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견해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은 없다라는 게 이제 학문적인 결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이미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국회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헌법 개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라고 할 때에는 오히려 수도 이전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는데 이에 반해서 학문적 결실에 의거해서
법률에 의한 수도 이전을 다시 한번 추진한다면 결론이 과거와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문제 없이 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겠는데 이를 위해서 정치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는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수도권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동향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시 헌법재판관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취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도 이전 내지 이제 제2 수도로서 이제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에 현실적인 여건이 무르익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비교적인 그 사례로 독일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독일은 이제 분단 시절에 본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처음에는 임시 수도로 삼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가서는 결국은 정식 수도가 되었고요. 1990년대에 통일이 되면서 다시 2000년 무렵 1999년에서 2000년 이 무렵에 다시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때 수도 이전하면서 헌법 개정 없었습니다. 네, 헌법 개정 없었고 동서독 간의 조약. 우리는 이제 뭐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합의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비록 분단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이기 때문에 조약이라고 불러서 동서독 조약. 조약으로 베를린을 통일 독일의 수도로 삼기로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그 서독의 이제 지금 우리로 치면 국회죠. 서독의 국회에서 이를 이제 법률화해가지고 수도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본이 수도로 지정되면서 그때부터 본이 아주 그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수도 이전을 위해서 미리 어느 도시를 발전시키고 나서 수도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도로 지정되면서 급속도로 그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전제 현실적인 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도 이전 준비를 위해서 세종시를 계속 미리 어떻게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계속 확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네,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네, 왜냐하면 세종시를 수도로 지정하는 순간에 세종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그 본 사례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죠. 수도로 지정되면서 수도 지정의 효과로서 그 주변 지역들이 전부 본으로 통합됐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독일에서는 본이 수도로 지정되면서 일어난 현상들이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사전에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독일이 통일돼서 수도가 베를린으로 이제 이전됐습니다. 이전되면서 본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건데 본의 그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그 도시 규모 이걸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니까 수도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베를린이 제1수도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이 제2수도 역할을 합니다. 물론 헌법에는 베를린이 지금은 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로 베를린을 규정한 거는 그 베를린 주가 이제 원래 있는데 그 베를린 주가 이제 그 베를린이 수도가 되면서
그 수도 이제 도시잖아요. 그 도시의 그 비용을 운영 비용을 연방하고 주가 나눠서 부담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연방과 주 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이 모두 책임지는 걸로 해서 헌법 개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수도 이전 뒤에 이제 본의 모습입니다. 수도 이전 뒤에 본은 대통령실이 이제 제2청사로 있습니다. 제2의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연방 총리의 제2 집무실이 본에 있고 그다음에 연방 상원의 제2청사가 본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세종시의 대통령실 제2의 대통령 집무실 또 국회 분원 이거 설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역할을 독일에서는 수도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기존의 수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반대로 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굉장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현재 2021년 현재 본의 인구가 33만 명입니다. 33만이기 때문에 아마도 본이 정식 독일의 수도였을 때에도 50만은 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아마 기껏해야 3, 40만 정도 그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수도 이전 내지 제2의 수도로서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김주환 교수님 모시게 된 동기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다음은 홍준현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문제를 또 논의하러 오라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종시를 탄생시킨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2006년이었죠. 2006년에서 7년 사이에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구역, 기능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이제 정부에서 최초의 정책 과제가 시작이 됐고 제가 그때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세종시 설치법이 만들어졌고 2009년이죠. 2009년에 국회 포럼에 가서 그 세종시가 어떻게 설계돼야 되는지를 다시 또 발제를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보고 또 담당해 왔습니다. 그 외에는 세종시 준비단이 설치되고 나서 이 중에 세종시에서 오신 분도 있다 그랬는데 세종시 정부가 처음 설계될 때 그 설계 프로젝트를 또 담당해서 했습니다. 참 그때부터 느꼈던 건데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또 세종시 10년 평가를 세종시로부터 또 의뢰받아서 또 제가 책임자를 맡아서 또 했습니다. 세종시 관련된 것만 그동안 한 5번의 과제를 수행을 했었네요. 근데 저는 항상 처음부터 그 말을 했습니다. 세종시를 왜 만들었을까? 저희는 그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세종시 미래 역시도 세종시는 세종시 주민들이 설계해서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절대. 세종시는 국가적 목적을 가지고 국가적 아젠다를 가지고 만든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명칭, 지위, 행정구역 등은 별도의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게 근거거든요. 세종시 설치법을 만들게 된 근거 조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도시라고 하는 것은 행복도시 건설청이 있고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건설을 쭉 진행해 왔죠. 하지만 건설만 가지고
도시가 완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거에 행정 체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고, 그것에 따라서 행복도시건설특별법하고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패키지처럼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종시법에 잘 보시면 1조, 모든 법은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이거 뭐 이미 아까 발제자께서 굉장히 누차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이죠. 동시에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세종시의 목적은, 설치 목적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도 그대로 목적에 포함됐던 것이 그대로 이전돼 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가 서로 얼라인 돼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10년, 12년이 됐는데 과연 세종시가 설치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세종시 설치와 관련된 걸 하면서 동시에 저한테 부가 과제로 또 연구 책임을 해달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세종시 교육자치관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교육청을 독립된 교육청으로 만드는 작업을 제가 또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가장 큰 반대는 수도권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반대 수도권이 아니었습니다.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이었습니다. 무수히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충남도청하고 엄청난 논쟁을 했었고, 그때 충남지사께서는 뭐 아주 절대 반대를 정치적으로 내걸고 하셨으니까 충남교육청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달성 정도를 보면은 일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한다고 했는데, 뭐 그냥 전국적인 데이터를 아주 드라이하게 놓고 보면 세종시 설치 이후에도 수도권 인구 집중은 완화된 적이 없죠.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이제 추월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지역 개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그러는데, 균형 발전은 참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균형 발전을 보기 위한 지리적 단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거든요, 값이. 그래도 여기서 세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권역으로 놓고서 보게 됐을 때 국토를 몇 개의 권역으로,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또 발제자께서 얘기한 그런 권역별 접근 방식을 한번 채택해 본다면, 제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아주 러프하게 그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구의 변이 개수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어요. 즉 불균형의 정도는 계속 증가했다는 거죠.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는 것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 아까 IMD 말씀하셨는데 저도 IMD 지표를 찾아보니까 오히려 2012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가 22위였어요. 우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굉장히 또 아주 그 나쁜 수치는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2023년에 28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들쑥날쑥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떨어진 거죠. 국가 경쟁력 순위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정책 목적, 이거 세종시를 이렇게 많은 돈을 이 법률에다가 건설비를 갖다 명시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세종시법에 나와 있는 세종시를 설치하고 있는 목적은 하나도 달성을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좀 숨어있는 내용을 또 봐야 되는 게요, 우리가 세종이 속해 있는 충청이라고 하는 권역만 놓고서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종 전국에서 세종시로 인구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이건 비수도권에서의 유입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입이 계속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최근까지 연평균 26,000명이 순유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종이라고 하는 권역을 놓고 보면은 뭔가 인구 유입의 효과는 분명히 가져왔죠. 그리고
이러한 순유입은 우리가 시도 단위로 봤을 때 경기도가 가장 그 전국에서 인구 순유입이 높은 곳인데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순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시도 단위로 봤을 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전국적으로도 인천이나 강원이나 충남북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이쪽 지역에서의 인구 순유출을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까 처음에 봤던 거와 같이 어떤 인구 전체 수도권의 인구 변화만 볼 게 아니라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고무적인 인구 유입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그러면 세종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다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죠. 문제는요. 약 3분의 2, 즉 64%가 충청권에서 세종으로 유입돼서 온 인구라는 것이고 그중에서 특히 대전 인구가 절대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입된 것은 그 세종시로 순유입된 인구 전체의 24%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그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남북 지역도 인구의 순유입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순유출이 아니라 다른 도하고 달리 순유입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세종시의 존재는 최소한 세종하고 인근에 있는 충남북 지역까지를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은 분명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처음 의도했던 것처럼 수도권 전체의 인구를 뭐 이렇게 유입해오는 역할은 못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 지역에서 막아주는 역할은 분명히 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은 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충청권의 인구 비중인데요. 충청권 뭐 아시다시피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할 거 없이 2012년도 이후로 보면 전체적인 인구 비중이 그러니까 상대적인 인구 비중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의 인구 비중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균형 발전에는 기여를 못했지만 충청권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은 분명히 했다. 그다음에 IMD 국가 경쟁력 같은 경우는 이 국가 경쟁력은 이 경제성과 그다음에 정부 효율성, 비즈니스 효율성, 인프라 이렇게 네 가지 차원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놓고서 세종시를 통한 효과를 측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다기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세종시 비전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아까 모델 1 말씀해 주셨는데 균형 발전 자치분권 모델을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세종시가 수도권의 인구만이 아니라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인구를 다 흡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균형 발전의 정도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세종시의 설치가 수도권의 인구를 흡수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비수도권의 인구를 이 세종시라고 그러니까 이 권역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저해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세종시가 세종시만의 지역 발전이 아니라 행정 수도라는 그러한 국가적 목적, 그다음 균형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대전 얘기하셨는데 대전하고의 그 관련성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게 대전은 인구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다 세종시로 넘어가서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서 세종하고 대전을
연결하는 신수도권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것이 앞으로 큰 숙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게 아까 특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종에 있어서 사실 처음에 설계할 때 세종은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도는 플러스 특례였지만 세종은 사실 설계 당시에서부터 마이너스 특례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적 목적으로 만든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로서의 도시계획 권역에 대한 것은 단순히 지역적 이익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그 당시에 제가 이 행정수도를 다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워싱턴, 오타와, 캔버라, 푸트라자야 다 가봤었는데 워싱턴 DC에서 굉장히 큰 참고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수도계획법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서 수도계획청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계획청에서 바로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을 일종의 메트로 지역을 관리하는 그리고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아까 정부 경쟁력 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위헌 판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저희가 매달릴 수는 없고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못해서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인 행정의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대통령실은 서울에 있고 총리실과 각 부처는 전부 다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회의 분원을 빨리 설치해서 결국은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어떤 그 서울하고의 그 연관성 때문에 발생되는 비효율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국회 분원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바로 국가 권력의 분담 문제로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즉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외교와 국방이라고 하는 외치에 집중을 하게 되고 총리를 주관으로 한 그 행정 내각이 세종시에서 행정 수도에서 내치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역할을 하는 그걸 통해서 정부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리지 못해서 합니다. 그래도 이제 50분이 지났는데 제가 한 5분에 10분 정도는 여유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1분 정도 한두 분 이렇게 꼭 한번 말씀을 들어야죠 저희가. 혹시 성함 말씀해 주시고 의견 있으신 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에서 디플전 과정 교육원 노진욱입니다. 시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다른 지자체들은 기초와 강력 중청제로 지금 행정 체계가 돼 있는데 세종시는 단청제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런 단청제 행정 체계가 효율적인지 또다시 중청제 기초와 강력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는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 현장에서는 세종시에서는 행정 인력들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공무원들이 기초와 강력 업무를 같이 수행한다는 점 그리고 이거 효율화 측면에서 단청제로 하면서 또 인력을 기준 인력을 굉장히 줄여 놔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의 큰 축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가 최초에는 기초와 강력 중청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청제인 세종시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단위에서는 물론 인구도 많고 규모도 크지만은 연간 5천억 이상을 지원받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500억을 못 넘는 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물론 이제 산정관부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 이제 불합리하게 보인 세종시 차원에서는 좀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청제 행정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하고 그러면 우리 정광훈 교수님. 좀 전에 이제 우리 그 김지환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이게 행정 수도, 제2 수도 이런 용어를 이제 쓰다 보면은 약간 그런 그 법적인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종시법을 개정한다고 할 때 이제 이 행정 수도, 제2 수도 단어를 그 법 조문에 이제 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아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의견을 이제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이제 제2수도 개념을 쓰면 좀 적절한 것 같고, 그 의미는 이제 서울이 여전히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 수도이다는 걸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수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제2수도는 이제 행정 중심, 일부 정치 기능이 이제 국회가 내려오면서 좀 보완이 되는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제2수도에는 미래 전략 산업,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대전, 오송, 그 다음에 세종 쪽에 일종의 그런 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생태계 정도 이런 식의 어떤 그 핵심 생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도 문제나 막 개헌 문제는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 자체를 개헌하는 식의 시도는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조금 그 부분은 좀 저희가 할 단계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영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세종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미래에도 그렇게 간대요. 수도권, 그 다음에 중부권, 동남권으로 그냥 도시 전문가들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 게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세종권역도 이제 제3 산단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세계권역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종시가 그 수도권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워낙 세게 이제 흡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좀 완화하고 좀 국가 전체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단청제하고 이제 이런 관련 이야기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큰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세종시 내부의 문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희 과제할 때는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이, 단청제가 일종의 강력시에서 단청제라는 게 조금 일종의 실험입니다. 그런 세종시가 유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난번에 우리 뭐 세종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 났을 때 바로 그냥 쉽게 집행이 됩니다. 중앙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 대응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된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많고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마이크로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저희 뭐 제3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기존에 있는 강력시하고 단청제 갖고 있는 세종시를 좀 비교해 보면서 되게 재밌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뭐 물론 그 중간에서 이제 세종시 공무원들, 세종시 내부 행정의 어떤 그런 복잡성이나 로드는 이해는 됩니다만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교부세 문제도 조금 우리가 재정 특례 관련해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좀 마이크로한 문제라서 나중에 따로 또 별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 우리 사회자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그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 이렇게 오셔서 세종의 미래와 비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간이 이제 수업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 정광훈 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연구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답답하고 실질적으로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어떤 세종시의 모습이 어떤 브레이크스루, 이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